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페드의 FOMC 미팅이 7월 26일에서 27일에 열립니다. 이후 9월, 11월, 12월에 열립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사용하는 이자율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이자율이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기준금리에 따라 시중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도 낮아집니다. 현재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조만간 우리도 그 여파를 시중금리 형태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줄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 물가는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982년 1월 8.4%였는데 2022년 3월 8.5%를 찍었죠.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박살나는 경착륙입니다. 경기가 박살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잘 아는 GDP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GDP와 실업률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을 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박살나면 경기도 박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은 경험 법칙으로 GDP와 실업률을 이용하여 귀납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한 나라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서 1% 상승할 때마다 산출량은 약 2.5% 하락한다고 합니다. 실업이 늘면 GDP가 줄어드는 것이죠. 2013년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따르면 오쿤의 법칙은 최근까지도 상당히 잘 들어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와 언임플로이먼트의 관계를 보여주는 1948년에서 1960년 그래프 자료입니다. 1962년은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실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밝혔던 시기입니다. 우하향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현대에는 어떨까? 1948년에서 2013년 그래프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성장과 실업의 관계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도 없고 실업자도 생긴다고 이해하는 것은 크게 이상하지 않죠. 미국의 실업률 차트를 보면 2020년 5월 14.7%로 부황하고 높게 치솟았다가 이후로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고용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2022년 6월 미국의 실업률은 3.6%까지 내려왔습니다. 페드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을 확인하니까 곧장 긴축을 시작합니다. 빅스텝에 이어 양적 긴축까지 연속 콤보를 급격히 밟고 있죠. 미국은 이렇듯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돈을 회수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경제 상황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약소국들입니다. 신흥국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긴축하는 게 아니라 위태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금리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긴축하는 가운데 고용이 안정되게 버텨주어야 합니다. 페드는 외과 수술하듯이 정밀하게 긴축해 나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 물가도 튀고 실업률도 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경우 물가도 잡고 실업률도 잡는 것이죠. 그동안 페드는 실업률부터 잡았고 이제 물가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각계격파하려고 하는 중인데 낮아진 실업률이 낮은 상태로 잘 버텨주면서 물가도 내려와줘야 합니다. 만약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낮았던 실업률이 위로 튀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물가는 오르는데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없는 거죠. 전통적인 경제학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언임플로이먼트는
동시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뜻하고 언임플로이먼트는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그러나 1974년 인플레이션과 언임플로이먼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이죠.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경제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설명을 못하니 해결책도 몰랐죠. 하지만 모든 경제 현상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발생한다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 못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언임플로이먼트부터 이해해 보죠.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자발적 실업자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겁니다. 실업 상태에서 잡 오퍼가 들어와도 임금이 낮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절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계속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이죠.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 가장 최고의 시기에도 자발적 퇴사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업률 제로는 가능하지 않죠. 자발적 실업을 frictional unemployment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타입은 구조적 실업자입니다. 해고당한 사람들이죠.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무너지는 사양산업에서는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책을 사지 않고 TV를 더 많이 구입한다면 출판산업은 쪼그라들고 TV산업은 커지게 됩니다. 출판사가 돈을 벌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는데 산업구조가 바뀌어 해가 지날 때마다 도서 매출이 줄어들면 출판사의 에디터들은 잘리게 됩니다.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신에 TV를 만드는 가전제품 회사는 TV가 잘 팔리니까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고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출판사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이제 TV 회사에 취업할지도 모릅니다. 전체 수요가 그대로라면 컨슈머들은 책 살 돈으로 TV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자리의 미스매치만 존재할 뿐 일자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런 스트럭처럴 체인지는 시대가 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구조적 실업자를 Structural Unemployment라고도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앞선 두 가지 타입의 실업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죠. 자발적 퇴사자들은 눈이 높아서 그렇지 불러주는 곳은 많습니다. 오래가지 않아 마음에 드는 기업을 찾으면 곧 취직할 것입니다. 해고당한 구조적 실업자인 출판사 직원도 TV 가전제품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재취업하면 됩니다. 이런 경제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unemployment의 수가 frictional과 structural unemployment 수가 같다면 natural rate이라고 부릅니다. 일정 비율로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실업률이 제로인 경우는 없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natural rate를 full employment라고 부릅니다. full employment가 no unemployment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업률 제로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타입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초과 실업률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져서 생긴 실업 상태입니다.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죠. excess employment는 경제 전체의 aggregate demand가 서플라이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컨슈머가 책을 안 사고 TV를 사는 게 아니라 책도 안 사고 TV도 안 사는 것이죠. 수요가 이동하는 게 아닌 수요가 자취를 감춘 것이죠. 수요가 사라지니 제품도 안 팔리고 기업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월급을 못 주니 직원들도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왜 수요가 줄었을까? 그것은 컨슈머들이 돈을 더 많이 저축하고 덜 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이러한 초과 실업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액세스 언플로이먼트를 우려한 각국 정부가 취했던 조치가 그 예시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토탈 디맨드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돈을 풀어준 것이죠. 심지어는 직접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고 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요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다시 증가하면 기업들은 다시 제품이 잘 팔리니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언임플로이먼트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추럴 레이트까지 실업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추럴 레이트보다 한국이 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실업률 상태니까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업률은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급격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과도하게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한다면 순간적으로 실업률은 내추럴 레이트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바운스백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풀었던 돈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1974년 스태그플레이션을 접했던 경제학자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잘 설명해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꽤 많은 부분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 내추럴 레이트는 무엇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죠. 대충 그쯤이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페드의 FOMC 미팅이 7월 26일에서 27일에 열립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오쿤의 법칙은 GDP와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경험 법칙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